아유, 요즘 정말 덥죠? 아직 본격적인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밤에 잠 설칠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더우니까 에어컨 트는데요. 이렇게 틀어도 되나 싶고 혹시나 전기료 폭탄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 전기료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떠들썩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 때문인데요. 언론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데 전기료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탈석탄 정책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탈석탄 시대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서울 전체가 거대한 그물망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시는지 아십니까? 약 10,000리터 가까운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하는데요. 1시간에 830번, 1분이면 숨을 16번 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 듣는 동안에 벌써 16번 숨을 쉬셨어요. 많이 쉬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상품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올 봄에만 140만 대가 팔렸는데요. 필수 혼수품 목록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용 산소캔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유, 이게 휴대용 산소캔이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캔 안에 캐나다 오키 산맥의 공기가 들어있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시원하다고 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휴대용 산소캔이 출시됐고요. 이거는 지리산 공기를 담았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안 쓰다 보니까 확 나오네요. 혹시 이거 마셔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400 쓰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뭔가 차갑고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놀라셨죠? 오, 네. 지리산 정상에 온 것 같아요. 아니, 기분이라 그런 건지 되게 상쾌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무슨 향이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예. 이 안에 8리터의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분에 16번 숨을 쉬니까 10분 쓸 수 있겠죠. 가격은 15,000원이니까 한 번 마시는데 100원이에요. 숨 한 번 쉴 때 여러분 100원씩 우리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공기를 사야 하는 현실. 그만큼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세계 보건기구 권고치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은 딱 6일밖에 안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5월. 헬기를 타고 서울의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다.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희미하게 그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북한산 자락. 미세먼지 속에 갇힌 서울 도심은 그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볼 때는 앞에 있는 거 더 잘 안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서울 전체가 거대한 어떤 안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물막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봄날의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가 삼켜버렸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마저 바꿔놨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황선민 씨는 환기를 시킬 때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인근에 위치한 고속도로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집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 역시 매우 나쁨 수준. 좀 답답하고 또 오늘도 외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속상한 건 아이가 정말 집안에서 갇혀 지내야 된다는 그 현실이 많이 속상해요. 딸 태경이도 이제 집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일에 익숙하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출도 늘었다. 거실과 방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최근엔 스팀 청소기도 구매했다. 환기를 위해 차량용 에어컨 필터도 창문에 부착했다. 2주에 한 번씩은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처음에는 좀 비싼 걸 사용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저렴한 걸로 해서 장당 한 5,000원 정도 해서 4개 연결해서 2만 원 정도 들고 있어요. 마스크 사는 거고요. 이젠 외출 필수품이 된 마스크도 대량으로 구비해두었다. 선민 씨가 미세먼지 때문에 지출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카드 내역을 한번 봤는데 5월 달에만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쓴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난 1년간 미세먼지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무려 300만 원.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선민 씨가 가장 안타까운 건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집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엔 검은 연기와 마스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한 번은 유튜브를 있을 때 미세먼지가 엄청 더웠고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모녀의 일상생활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외출을 할 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도 차량을 이용한다. 저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공기청정기 여부랑 아니면 외출 야외활동 횟수나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해도 아이는 매년 봄이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 선민 씨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삶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많이 속상하기도 한데 일단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숨 못 쉬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엄마로서. 유치원에 다니는 태경이는 야외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태경이를 보니까 참 안타깝죠. 예. 황선민 씨는 아이를 위해 강원도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미세먼지를 피해 이사를 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두 아이 때문인데요. 제 아들들입니다. 둘째 사진은 태어날 때 둘째가 아들인데 숨을 잘 못 쉬었어요. 그 옆에 사진은 작년 3월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손에 이렇게 끼고 있죠. 그게 닌겔 꽂으니까 아파서 씌워놓은 거거든요. 엄마 아빠 다음에 처음 한 얘기가 아파요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50이에요. 결혼은 조금 늦었는데 아기가 많이 늦어서 결혼하고 9년 만에 처음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 남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미세먼지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이면은 가까운 거리도 다 차를 몰고 나가죠. 그리고 차가 많아지면 당연히 매연이 늘겠죠. 그리고 매연은 또 미세먼지를 만들고 미세먼지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또 공기청정기 집에다 달겠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돌리고 그러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공기청정기는 전기를 쓰겠죠. 그러면은 발전하면서 또 미세먼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미세먼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OECD가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의료비 증가와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 손실 비용은 지난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추가 비용 없이 혹은 추가적 대응 없이 대기 오염을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2060년이면 사회적 비용이 23조 원에 이를 거라고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1인당 58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지난 5월 한중협력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가동 중지시켰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0%에서 25%까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큰 요인이 석탄 화력 발전에 있다고 정부가 본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충남 당진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약 100km 떨어진 충남 당진. 이곳은 석탄 화력 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1위 지역이다.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일단 중화공업이라든지 화력발전소 설비가 보였는지 몰랐어요. 석탄 야적장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당진.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 마을은 발전소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노 부부는 매일 아침 창문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잠시 닦았을 뿐인데 하얀 걸레가 새까맣게 변했다. 얼마나 자주 여기 청소를 하세요? 이거 청소 비 와서 접대 비 조금 많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는 까만 석탄가루가 그대로 쌓여 있다. 화력발전소는 마을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박우석 씨. 한 번 찾은 손님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첫째 방 빌려주면은 그 소리 못하면 한다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여기 있지. 응? 에어컨을 틀지 절대 문 응? 환기시킨다고 문 열었다는 말이야. 난리 부리니까. 응? 당신네 옷 다시 세탁비 달라고 날들아 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주민들은 이대로는 마을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석탄가루 물 넣고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가루 먹어갖고 사람이 금방 죽진 않지만 서서히 죽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세대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 온실이라든가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만 거죠.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건강검진 결과 당진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질병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당진의 화력발전소 2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진시장은 단식 농성을 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을 지자체가 맡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전력 이 사업도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가사무는 주권자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번에 에코파워 발전소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에요. 권한이 없어요. 지방정부들이. 답답하죠. 당진에서 만난 사람들은 창문 열어놓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마치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피하겠다고 공기청정기를 틀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동안 전력 소비량은 늘어났겠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때마다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1970년 동력자원부 시절부터 이른바 경제 급전 논리를 따랐는데요. 대규모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화력과 원자력을 주로 육성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지금도 산업 성장을 위해 싼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을 보면 석탄이 2015년 기준 48%로 가장 높습니다. 그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로 선출이 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너무 미흡한 모습을 보였구나. 그런 게 참 무책임해 보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데요. 글쎄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오명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이로 인한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그런 걱정도 드네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투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전력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1,540억 원의 투자 금액도 회수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한국전력 외에도 국내 6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국부펀드가. 사실 석탄을 줄이는 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큰 질문거리이고 화두입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지구 온도를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전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석탄이 전 세계인의 공공의 적이 된 곳입니다. 영국은 석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석탄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사용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런데 지난 4월 영국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도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런던 시내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Implement the low emission zone much earlier and make it much stricter and probably have a complete exclusion in central London for cars.
Some days you couldn't even see your hand in front of your face. So many factories, so much industry that it created a fog. 런던의 대기 오염은 악명이 높다. 1952년 사상 최악의 스모그로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피부로 경험했던 영국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포심을 느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Client Earth has now faced the UK government in court over air pollution on about 6 or 7 occasions. The government was under a lot of pressure really because the more you go into the litigation and the more that you have failed to comply with your legal obligations, then the court starts to get very angry and take harsher action. 영국 정부는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산업혁명 이후 135년 만에 처음으로 석탄 없는 하루를 보냈다. 2023년까지 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영국은 화석 연료 대신 지속 가능하고 오염이 없는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렸다. 영국 남부의 로이스시. 이곳의 시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마을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에너지 커뮤니티 회원인 롤란드 씨는 매일 아침 맥주 창고로 출근한다. 이 창고의 옥상에 에너지 커뮤니티 소유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This is Harvey's depot in Lewes where they store all of the beer, and on this roof we have 545 Sharp PV panels. They're 180 kilowatts each, and they then supply electricity to Harvey's brewery, which is free to the brewery. 맥주 회사는 옥상을 빌려주는 대가로 전기를 제공받는다. 롤란드 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Part is a chiller for keeping wine cool. And so on a hot day, when there's lots of sun, we're making lots of electricity, and that is keeping the chiller cool. So it works really, really well. 태양광 전기로 생산된 제품은 마을의 브랜드가 됐다. 맥주의 이름은 선샤인 에일이다. 에너지 커뮤니티는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설 관리, 운용 보급 등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도 직업 훈련을 받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Community energy companies, and of course they then gave me a job, which I wasn't working before. So you know, I was just dealing with being on benefits and that sort of cycle that you get into of not I retrained and I couldn't get a job. 화력 발전소가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산업이 채워가면서 영국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While we've been closing our coal power stations, we've also been expanding our renewables. So renewables, which were only 6% about 10 years ago, are now up to 25%. They're up to around a quarter of generation. So it is the one that's creating more jobs. It's the one that's creating more wealth. And we need to keep making sure we keep that going if we're going to have economic growth continuing in the UK. 영국의 석탄 없는 날은 에너지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석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석탄 발전이 전혀 없는 청정한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는 이미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독일, 캐나다, 호주는 202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지난해 석탄 발전소 30기의 증설 계획을 전격 취소했죠. 석탄의 빈자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도 치열하게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야에만 약 136조를 쏟아부었죠.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5,900메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면 1년간 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태양광 관련 종사자는 약 21만 명입니다. 이는 석유와 가스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죠.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일자리의 보고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는 중국 350만 명, 브라질 9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서요, 15,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던 태양광 기업을 통해 국내 신재생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산업단지. 태양광 제조업체인 넥솔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태양광 발전기의 기판을 생산하는 넥솔로는 2011년 한 해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현재 이 업체의 생산 라인 3곳 중에 2곳은 가동을 멈춘 상태다. 2011년, 12년 거의 13년까지도 거의 100% 가동 계속했었고요. 근래 들어서 또 이제 가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가동을 일단 멈추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자 1,000명에 달했던 근로자 수도 반 이상 줄었다. 과연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중국의 저가 공세가 가장 컸는데 거의 원가 경쟁력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게 몇 년 동안 가다 보니 계속적으로 저희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2011년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이후 넥솔론의 실적은 급격히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신흥사업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한 해 투자 규모만 무려 11조 원에 이를 정도. 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인색한 채 보급률을 높이는 데만 치중했다.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을 만들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 주도형 보급 정책이 낳은 한계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남 양산을 찾았다. 지난 2011년 7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양산시 원동면 일대. 그런데 최근 이곳에 풍력발전기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주민들은 추가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밤에 자면 우리 저아버지는 냉장고 소리가 가니 아이고 가만 들어봤어요 가니 진짜로 웅한다 가야겠네. 진우도 그 소리가 이까지 듣긴다. 이게 막 365일 똑같아.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게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거는 전혀 아직까지는 듣지 않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타깝고. 양산시에 추가로 설치될 풍력발전기는 총 36개. 마을을 둘러싼 산 능선 곳곳에 입지가 선정됐다. 생활터전과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저 곡선에서 네. 저 약간 위쪽에 엊그제 와서 자기들이 설명해 줬어요. 정확한 위치를. 집에서 풍력발전기 부지와의 거리는 불과 600m. 저기는 2호기, 그리고 또 3호기. 이 마을에 그 대형 풍력기가 8개나 선다는 거예요. 8개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정책은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그냥 허용이 되어지고 주변의 환경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산자부는 그냥 승인을 좀 그러니까 웬만한 조건이면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요. 또 관련 산업이 침체하면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나라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산업이 발달한 중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지방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은행도 거액의 사업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죠. 심지어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주기도 합니다. 올 봄 열린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优化能源结构，清洁能源消费比重提高1.7个百分点，停建、缓解煤电产能5000万千瓦以上，以防范化解煤电产能过剩风险，提高煤电行业效率，为清洁能源发展腾空间。要严格执行环保。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년이라는 계획이고요. 이 계획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중국의 핵심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정부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9.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요. 34개국 중 꼴찌예요. 그런데 문제는 90년부터 늘 한결같이 1%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에 더 나서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객관적인 정보 공개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업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다 됐다고 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 많이 하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도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일부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전력회사가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는데 아마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전력 수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 마을이 일본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일본에 가봤습니다.
일본 군마현의 작은 마을 나카노조. 이곳에는 최근 전기 소비 패턴의 변화가 불고 있다. 이 마을에서 60여 년 살아온 스미오 씨. 평소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전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지자체 전력업체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電力自由化になる前は東京電力も1本でしょ。他の選択肢はなかったわけだから原発はいらないと。特に福島第一原発事故以来ね、そういう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るんで、なるべく電気を使わないで自然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で、使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な思いがあったんで、中日本電力の取り組みに関しては、そんなんで賛同してるんでね。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이 때문에 거대 전력 회사와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 결과 전력 산업에 혁신이 일어났다.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양광, 소수력, 지열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나카노카 전력이 대표적이다. 日本では、いわゆる新電力と呼ばれる旧大手電力会社以外の新しくできた電力会社の一つ、町役場ですとか、それから小中学校、それから、道の駅、温泉施設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に、39カ所供給していて、 나카노조 지역의 한 온천. 이곳 역시 나카노조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이 온천 시설은 전력 회사를 바꾼 후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 이 온천의 대표인 사토시 씨는 절감한 비용으로 시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 생산된 전기는 지역 경제에도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쓰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金銭的な面でいくと1割ぐらいは安くなってますね。やっぱり地産地消っていうことで、地元、同じ中野城っていうことでやっぱり中野城の電気を使おうということで。 기업도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위치한 토요타 자동차 공장. 이 공장 한편엔 자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가동하고 있다. 가스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쓴다.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인근 농장과 마을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およそこの工業団地ですね、賄える部分もですね、ほぼ7割ぐらいですね、発電で賄っているという形になっておりますね。もともとこのFグリッドをやろうというきっかけはですね、やはり東日本大震災がありまして、そこでエネルギーのセキュリティですねを上げていこうというのが目的になっています。 지자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혜택을 마을 주민들과 나눈다는 것이 참 부럽죠. 현재 일본의 시민과 지자체가 건설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 마을들은 거대 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탈피했습니다. 자신이 쓸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 형태로 전환된 겁니다. 일본 말로는 지산지소라고 하는데요. 이를 지역 기반 분산 전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민의 수용성을 늘리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첫째,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역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셋째,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가깝다 보니까 전력을 내보내기 위한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듭니다. 보통 우리가 생산한 전기의 10% 정도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실되거든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서 송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이익이 30년간 6조 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너지 생산은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사용할 뿐이었죠. 하지만 기술의 개발로 시민 개개인의 생산이 주체가 되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충청남도 아산에 자리 잡은 옛꽃제 마을. 이곳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지열로 난방을 한다. 독특한 집 모양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든 저희가 채광 때문에 창이 많아요. 기밀생을 좀 더 촌밀하게 해서 난방비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이 창들은 고급 창은 아닌데 삼중창이에요. 삼중창이고, 예. 설계부터 건축까지 에너지 절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덕에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 저희가 다락까지 포함해서 47평이거든요. 난방비도 한 60%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저희가 24도 정도 맞춰놓고 이렇게 고가놓고 이런 조건들이 다 같잖아요. 근데 난방비가 15만 원 정도. 32가구 옛꽃제 공동체가 들어선 지 2년. 이곳에 입주한 진영 씨는 이제 LPG 가스보다 전기 레인지 사용이 더 익숙하다. 진영 씨 집에서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4인 가족 평균 사용량을 늘 웃돈다. 고지서에 찍힌 전기 사용량은 제로. 남는 전기 생산량은 2월된다. 저처럼 사실은 많이 안 쓰는 사람은 크게 뭐 효과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비 대비 보면은 그런 거죠. 꼭 제가 쓰는 요금의 할인보다도 이제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사용을 줄이는 데 또 약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342세대가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아파트 수익금과 지자체 지원으로 각 세대의 설치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았다. 덕분에 최태호 씨는 태양광 설치 후 전기료 걱정을 덜었다.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많이 줄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28,000원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14,700원 그렇게 나왔어요. 햇빛의 양이 많은 한낮에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아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아파트 공공시설에도 태양광이 활용된다. 벤치에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태양광 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아파트 텃밭에 물을 주기로 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울 혁신파크 옥상에 위치한 이 태양광 발전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모아 만든 것이다.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익을 얻는 협동조합이 늘고 있다. 이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이렇게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시장을 좀 키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발전차익 지원 제도를 포함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치에 핸드폰 충전기 있으면 좋겠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22,000여 가구가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원자력 발전의 5배에 달하는데요. 관련 분야 사업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팔기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네덜란드의 반데브론 웹사이트입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을 누가 얼마나 생산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판매 가격까지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기를 생산한 사람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력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이 아니라 소비자들끼리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과 가격은 전문가와 이들의 자문을 받는 정치인들이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전기료가 산정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전력이 대량 생산한 전기를 주는 대로 사용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고 소비할지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떤 에너지 원료를 이용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값싼 전기 역설에 갇혀 어쩌면 우리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참여단의 의견과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수급 비용이 기존 석탄 에너지보다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년, 2년 내에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서요. 사실은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도 처음부터 싼 건 아니었고 이 규모가 늘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빛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광선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두바이 같은 데서는 이미 태양광이 다른 것보다 싸져가지고서 이제 보조금도 없애고 오히려 거기에 경쟁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 정도가 아니라 10%, 20%가 되면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참여단 손다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세먼지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당장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원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과장 평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수급부터 그걸 폐기하는 데까지 영어로 하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기술이 다 안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추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좀 불행한 원전 사고가 있었죠. 여기에서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100조 정도가 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200조 이상 들 거라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좀 넘는데 그 절반이 200조 정도가 지금 후쿠시마에서 사용된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실제로 원전이 나중에 평가해도 싼 에너지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저희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들었을 때 원자력이랑 이제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는 것에 대안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지금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 에너지 말고 다른 대안을 혹시 박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기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싸진 않아요. 싸진 않고 그다음에 이것도 매장량이 몇백 년 되는 건 아니라서 석탄에서 원자력을 좀 줄이고 다음 때로 넘어갈 때 이 일부를 좀 버텨주는 버퍼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궁극의 에너지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무리해도 투자를 하는 거는 언젠가는 이 상태에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있겠죠. 무역적으로 볼 때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자기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가 나중에 약소국이 될지도 몰라요. 100년 후에는. 그런 점에서는 어렵더라도 지금 한 번은 넘어야 되는 허들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미래참여단 백지헌입니다. 최소 투자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 싼 값에 전기가 공급되다 보니까 산업용 전기가 공급되다 보니까 그거에 뭔가 절박함이라던가 그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라던가 이런 거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주의가 또 에너지 내에서는
일단 중앙형 시스템으로 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분산형 요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업들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건 앞으로 열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도 일부 그 큰 공장은 자가 발전, 자기가 발전해서 일부 사용하고 또 남는 거는 지역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용 전기를 너무 오랫동안 싸게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도 안 했고 또 지나치게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산업용 전기에 대한 지나친 그런 보조는 일정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꼭 수출이 필요한 데와 그렇지 않은 데 이렇게 좀 나눠서 뭐 전략적으로 봐서 조금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제로 섬 해가지고 도서 지역에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100% 되고 있거든. 그러면은 지금 그 섬이 아니고 그 일반 주택지나 일반 그 뭐 농촌 지역도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가능한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만 전력을 다 대체한다면 겨울이나 여름철에 그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는 때 블랙아웃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들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어떤 논의를 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가 전기에 비해서 그 산업용 전기가 싸다고요. 최근 무서운 신조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에어포칼립스라는 말인데요. 공기를 뜻하는 에어와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어입니다. 공기로 인해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래를 생각지 않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 논리로 값싼 전기를 쓴다면 당장 저나 역에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조금 불편함을 느낄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앞으로 어떨까요? 저는 에어포칼립스가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